4월 5일 국가직 그게 실시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국가직은 지방직보다 쉽게 출제가 됩니다. 국가직은 2차 면접 시험을 통해서 좀 거르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가직은 교육학개론의 입장에서 보면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변별력을 기르는 문제가 작년처럼 올해도 한 문제가 나왔죠. 근데 그 한 문제는 교육학하고는 상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윗센터가 출제가 되었는데 그런 건 이제 그 교원 임용을 보고 또 기간제 교사나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겐 되게 유리한 문제였죠. 근데 그런 경험 없이 그냥 교육행정직에 입문하는 친구들에겐 좀 어려웠던, 생소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문제은행에서 이제 뽑아서 그 선재위원들이 2배수 문제 중에서 20문제를 추출하는데 비교적 오래된 문제들이 많이 추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나오질 않아서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공부를 충실하게 하셨다면 90점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90점 안 맞으면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열받으실 테니까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방직은 조금 어렵게 나올 거니까 여러분이 대비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남은 지방직을 어떻게 준비할까 그런 방향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그동안에는 그 서양교육사하고 교육 철학이 함께 나왔었죠. 그죠? 한 문제로. 그런데 이렇게 분리돼서 나왔습니다. 이게 정설이죠. 그래서 서양교육사 한 문제, 그 다음에 철학 한 문제. 그리고 이제 통계가 또 나왔죠. 통계가 조금 어렵게 나올 거다. 표준 점수가 나올 거라 그랬는데 나왔죠. 근데 이제 의외로 평가가 안 나왔어요. 평가가. 이거는 사실은 타당도 측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서양 교육사와 교육 철학이 분리되고 그리고 교육 통계가 나오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앞으로 교육학이 25문제로 확대될 거예요. 27년도부터는. 과목이 새로이 추가되지는 않고 100점 만점이 되려면 이제 4과목이 25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급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챕터 꼼꼼히 다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중용이 답이니까요. 중용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뭐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에우다이 뭐 있냐? 행복한 인간. 그리고 모든 그 존재하는 실체는 형상과 진료로 구성되어 있다. 진료는 가능태라고도 하죠. 재료예요. 아직 무엇이 될 것인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형상은 이미지니까 이데아예요. 이거는 현실태라고 불러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이데아 그리고 현상 이렇게 볼 수 있죠. 현상계. 예,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완전체가 아니고요. 앞으로 이렇게 현실태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변화되는 과정을 운동이라고 하고요. 교육에서는 이걸 교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컨대 도토리가 있다. 우리가 지금 도토리를 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진료예요. 그리고 가능태고 그럼 도토리가 장차 시간이 흘러서 되어야 할 것이 참나무죠. 이런 걸 자아실현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은 이렇게 가능태와 현실태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논이에요. 그러니까 이데아하고 현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그 현상 속의 이데아가 잠재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이데아를 실현하는 걸 자아실현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목적적 그 인간관을 가지고 있죠. 목적적 인간관.
그럼 인간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은 바로 에우다이모니아, 행복이다 이거죠. 행복. 그럼 행복을 위해서는 인간은 형상과 진료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죠. 몸과 마음. 근데 이 마음은 이성적인 게 있고 감정, 비이성적인 욕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성장 과정에 따라서 이 몸이 건강한 거, 신체적인 건강, 그 다음에 비이성적인 감정은 욕망이니까 이건 잘 길들여야 돼요. 습관이죠. 자, 그런데 이 습관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불균형하면 행복이 깨져요. 이성의 혼란이 오고요. 그래서 중용을 통해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걸 통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하고 관계가 있죠. 중세 전기 신학자예요. 플라톤 철학을 바탕으로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했죠. 기독교 교리. 플라톤의 이데아를 바탕으로. 그게 무슨 철학이죠? 교부 철학. 교부 철학이에요. 교부라는 것은 카톨릭 사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후기 철학은 스콜라 철학이죠. 스콜라 철학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체계화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 교육사조예요. 인간의 본성은 불변이다. 그러니까 영혼주의죠. 그 불변의 본성이 바로 이성이고 교육의 목적은 이성을 개발하는 일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 절대적 진리를 통해서 인간의 이성을 길들이자. 그러면 그 절대적 진리가 담겨 있는 게 바로 고전이죠. 그죠? 위대한 고전 읽기 프로그램, 더 그레이트 북스. 항존주의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성이 실종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아요. 항존주의입니다. 대표적으로 허친스. 그리고 허친스가 죽고 나서 아들러가 12년 동안 초등학교부터 이 고정교육을 강조했죠. 그걸 뭐라고 부르죠? 파이데이아 프로포즈. 파이데이아 제안. 이것도 여러분 항존주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문제 3번. 제가 잠재적 교육과정 나온다고 그랬죠. 잠재적 교육과정이 나왔네요. 잭슨 1968년 교실에서의 생활. 그러니까 아동이 교실 생활에서 학습하는 것. 이것이 잠재적 교육과정이죠. 자, 잠재적 교육과정의 생태, 학교 환경입니다. 군집성, 이질적인 학생들이 어울려 생활함으로써 관찰학습을 통해서 학습이 일어난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남학생, 여학생, 상류계층 아동, 하류계층 아동 이렇게 어울려 생활하면서 거기서 학습이 일어난다. 상창과 평가, 학교에선 끊임없는 칭찬과 벌, 이런 학생의 행동에 대해서 상도 주고 벌도 주죠. 거기서 학습이 일어난다. 상을 받으면 그런 행동을 이제 상 받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거고요. 벌 받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는 그런 억제적인 행동이 보여지는 거죠. 또 뭐가 있어요? 파워, 권력관계. 학교 내에 권력관계가 있고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도 이런 권력관계가 있다는 것을 습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학교 환경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잠재적 교육과정입니다. 의도되진 않았지만 은연중에 레이턴트죠. 은연중에 배우는 가치, 태도, 행동 양식과 같은 경험된 교육과정, 실현된 교육과정을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죠. 은연중에는 이렇게 의도와는 다른 결과, 그리고 의도와는 다른 결과, 의도하지 않았는데 학습된 거, 이렇게 실현된 교육과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게 이제 실제적 교육과정이죠. 실제적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글래톤이라는 학자가 명명한 거예요. 또 이제 교육과정 실제성 이걸 강조한 게 1969년 슈왑이죠. 슈왑이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육과정이 이론화되고 있다, 추상화되고 있다 이런 경고를 하죠. 69년, 70년 실제성 교육과정을 위한 언어라는 논문에서. 그래서 이제 실제적
개발 모형이 등장하게 되었죠. 그죠? 실제적 개발 모형의 대표적인 게 누구? 워커. 워커의 내추럴리스틱 모델, 자연스러운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이건 1971년이죠. 자, 근데 이건 이제 교육과정 진행 과정에 따라서 실제적 교육과정은 어떤 거냐? 일단 문서화된 교육과정이 있죠. 그런 걸 리튼 커리큘럼이라고 불러요. 문서화된 교육과정은 어떤 게 있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게 뭐예요? 기준과 내용. 그 다음에 그 교육감들이 하는 거는 뭐예요? 지침. 그 다음에 교육장, 시군구 교육장들이 하는 건 장학자료. 그리고 단위학교, 학교장이 만드는 게 뭐예요? 학교 교육계획서. 그런 게 이제 리튼, 문서화된 교육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토트 커리큘럼. 이게 가르쳐진, 즉, 그 교수된 교육과정이죠. 이걸 본 교육과정이라고 불러요. 토트 커리큘럼.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잠재적 교육과정처럼 이렇게 실현된 교육과정이죠. 러니드 커리큘럼. 그 다음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출제된 내용, 테스티드 커리큘럼. 이 세 가지를 실제적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실제적 교육과정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뭐냐면 리튼 커리큘럼, 문서화된 교육과정이에요. 예. 자, 영교육과정은 1979년 아이즈너가 교육적 상상령에서 언급한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가치 있는 데 빠진 것. 그 다음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포함됐는데 운영 과정에서 교사위에서 어떤 형태로든 가르쳐지지 않은 기회학습 내용을 영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 이것도 제 기억으로는 한 3-4번 나온 것 같은데요. 학생은 교실 수업 전에 온라인 자료를 통해 학습을 한다. 온라인. 그럼 어디서 학습을 해요? 집에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그러니까 이거는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거니까 객관주의 교수법이에요. 그리고 교실 수업에서는 이제 그 강의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과제나 문제를 교사와 학생이 함께 심화학습 또는 학생들과 협동학습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한다. 이건 오프라인이죠.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거죠. 근데 교실 수업은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참여하는 수업이죠. 이거는 구성주의, 그러한 인식론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전의 수업의 시간을 거꾸로 뒤집은 거죠. 그래서 플리러닝, 거꾸로 수업이라고 한다. 종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교실에서 강의를 듣고 그리고 집에 가서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 중심의 그런 과제물을 했잖아요. 이걸 뒤바꾼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이 잘 생각 안 났을 때는 그 생각을 한번 뒤바꿔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죠? 보기를 보고 문제를 본다든가. 그러니까 보기를 보고 문제를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추론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 앵커드 러닝. 앵커드 러닝은 구성주의죠. 문제중심 학습 다 구성주의. 인지적 도제 이론도 구성주의예요. 그러니까 플리러닝도 구성주의가 등장하면서 등장한 교수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플리러닝은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한다. 그런 걸 뭐라고 했죠? 시험에 나왔던 거? 블렌디드 러닝. 혼합 교수인데요. 그 혼합 교수하고 다른 점은 블렌디드 러닝은 온라인 수업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여기가 초점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에서 못한 걸 온라인으로 보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플리러닝은 어디에 초점을 둬요? 오프라인, 즉 교실 수업의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전통적인 학교 교육에서는 아이들은 수동적 위치에 있었는데 강의를 듣는, 이제는 주체가 돼서 지식을 구성하는 주체가 돼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죠? 그런 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앵커드는 머릿속에 그 장기 기억 속에 정착된 지식을 가리켜요. 우리가 교실 수업을 통해서 장기 기억 속에 그러한 관련 정착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건 오스벨 이론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학교 밖에서 실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종의 상황학습의 하나예요. 근데 상황학습은 참여학습이라고도 하죠. 실제 상황에서 배운 지식을 이제 전이하면, 즉, 실행하면 상황학습이지만 이 정착 수업은 실제 상황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비디오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실제와 준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을 활용해서 전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앵커드 러닝은 이렇게 매체를 활용한다. 이에 비해서 상황학습은 맥락이다. 맥락에서, 실제 맥락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한다. 그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뭘 강조해요? 전이. 배운 걸 써먹는 거, 전이를 강조한다. 문제중심 학습은 베로우즈가 강조했는데 의대나 경영대에서 즐겨했던 수업 방식을 학교에 접목시키고 있죠. 그 문제가 뭐냐면 비구조화된 문제. 그러니까 실제적인 복잡한 문제, 잘 정의되지 않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획득하죠. 그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사고. 이 두 가지를 기르는 게 문제중심 학습. 그럼 그래서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은 두 가지잖아요. 자기주도적 학습과 협동학습. 협동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획득하고요. 전략적 사고는 뭐예요? 좌뇌를 활용하는 가설연역적 사고, 논리적 사고. 자, 그렇게 풀어도 이 비구조화된 문제니까 해결이 잘 안 되죠? 그러면 또 어떤 방식으로? 창의적 사고.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 사고와 그 문제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획득하는 것. 그리고 베로우즈의 이 문제중심 학습을 딱 보면 수업 설계 누구 모형하고 관계가 있어요? 조나산의 그런 수업 환경 설계하고 비슷하죠? 자, 인지적 도제 이론은 전문가 초보자 이론이라고 불러요. 콜린스죠. 전문가가 갖고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 예체능 기술 이런 걸 초보자에게 전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이제 전문가가 모델을 보여주고 수업 시연이죠. 자, 그리고 이제 스캐폴딩 이런 발판 도움을 제공하고 도움을 점점 어떻게 한다? 페이딩 줄여나간다. 그리고 콜린스가 그것을 정교화한 것이 MC 쉐어가 되겠죠. 이 과정이 인지적 도제 이론. 자, 문제 5번은 기능 이론입니다. 교육 사회학인데요. 사회학의 비중이 심리학보다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평생학습도 교육 사회학의 영역이거든요. 그렇게 친다면 교육 사회학이 한 5문제, 행정학과 거의 대응할 정도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틀린 것 그랬어요. 학교와 사회의 순기능에 주목하죠. 교육은 국민이 기존의 정치적 질서에 적절히 참여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추구한다. 맞았죠? 그래서 통합, 이질적인 사회 구성원들을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돕는 게 통합입니다. 학교는 재능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훈련시킨 뒤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충원한다. 그래서 선발은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배치하는 걸 사회적 충원이라고 부르죠.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합리적인 메커니즘이다. 학교는 아동에게 필요한 가치와 규범, 이걸 뭐라고 불렀죠? 디르갱은 집합의식. 그 다음에 인류학자들은 이걸 문화라고 불러요. 이것을 내면화시켜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사회화 기능을 한다. 이걸 이제 디르갱은 보편적 사회화. 그리고 아노미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이니까 도덕적 사회화라고 불렀죠. 또 파슨즈는 직업적 분화에 따른 역할 사회화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학교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재생산한다고 그랬으니까 갈등론이죠.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볼게요. 문제 6번은 한국교육사입니다.
한국교육사인데 고려시대 관악. 관악은 뭐 국공립학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일단 뭐 태조 또는 성종 때 건립됐다는 국자감. 이게 고등교육 기관이죠. 그 통일신라 시대 국학의 기능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교육 기관으로서 이제 24대 원종 때 세워진 것이 동서학당이었죠. 개경의 동부학당, 서부학당 이렇게 두 곳이 설치됐다가 34대 왕이 공양왕이죠. 공양왕 때 정몽주가 건의해서 오부학당으로 확대되죠. 그죠? 동서, 남북, 중. 자, 그러다가 조선시대로 가면서 어느 곳은 개설되지 않아요? 북부는 개설되지 않고 조선시대로 가면서 사부학당, 사학체제로 가죠. 네, 중등교육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서당은 사실은 서당이라는 용어 자체는 조선시대 성종 때부터 불려진 거고요. 고려시대 서당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었죠? 중국에 사신 서긍이 지은 고려도경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요? 이것도 중요하죠. 경강과 서사.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곳, 그리고 서사, 책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향선생. 향교가 아니에요. 향선생. 자, 서원은 조선시대 향교 교육의 쇠퇴의 대항마로 사림이 지방 인재 육성을 위해서 제시한 중등교육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관악 중에서 불교 이념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또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향교. 향교도 관악에 해당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기억과 리을이 답이 되겠죠. 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피아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피아제 인지발달이론은 개인적 구성주의 또는 인지적 구성주의. 피아제는 인지발달을 설명할 때 두 가지를 쓰죠. 인지구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지기능. 그러면 뭐가 바뀌는 게 인지발달이다? 인지구조가 바뀌는 게 인지발달이다. 구조. 그래서 브루너도 지식의 구조라는 말을 쓰죠. 그죠? 자, 인지구조는 쉐마타, 도식, 비슷한 도식의 집합체를 구조라고 불러요. 그리고 인지구조의 질적인 변화 과정은 4단계로 설명하죠. 감정구역. 그런데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인데, 자, 이렇게 구분한 거는 감각운동기는 어떤 도식을 쓴다? 행동도식, 감각운동도식을 통해서 정보를 처리하죠. 전조작기는 언어와 몸짓과 같은 상징도식을 쓰죠.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부터 형식적 조작기는 그 정보들을 머릿속에서 변환하는 조작도식을 쓰죠. 논리적 사고예요. 예. 자, 그리고 이러한 4단계는 점점 어떻게 돼요? 확대되는 거죠. 그리고 이전 단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포섭적 팽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지 기능은 뭐냐? 인지 기능은 모든 생명체는 피아제는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환경과 안정적인 상태에 놓이려고 해요. 그걸 뭐라고 하죠? 평형화. 인지 기능의 핵심입니다. 자, 평형화가 깨져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긴장, 비평형화 상태죠. 자, 이럴 때 이제 평형화를 위한 노력들이 일어나죠. 근데 평형화가 깨지는 게 두 가지예요. 내적인 게 있고 외적인 게 있다 이거지. 내적인 건 뭐예요? 머릿속이 복잡해, 정보가. 그래서 그 복잡한 정보들을 정리하는 게 뭐예요? 조직화. 조직화는 뭐예요? 이렇게 그룹핑하는 거죠. 개념화하는 거예요. 자,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들 중에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들 이런 것들이 표상이잖아요. 이것들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요. 묶어. 그래서 요거는 강아지다. 요거는 꽃이다. 이런 게 조직화죠. 외적인 건 뭐예요? 그러면 내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몇 개의 도식을 갖고 태어나죠. 주로 그런 것들은 감각운동 도식이에요.
본다, 또 뭐 이렇게 빤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런 도식으로 변화하죠. 그럼 그 도식을 가지고 외부 정보에 어떻게 하죠? 적응을 하려고 하죠. 적응할 때 두 가지가 있죠. 정보를 내고 도식에 맞추는 거, 그걸 뭐라고 불러요? 동화. 그리고 내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은 외부 환경에 정보에 맞추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도식을 바꾸는 거죠. 그게 뭐예요? 조절. 그래서 이렇게 도식이 점점 그 진화되는 과정은 동화예요, 조절이에요? 조절이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조절. 그래서 조절은 기존의 도식을 수정하는 과정이다. 맞았죠. 언어를 강조한 사람 비고스키죠. 비고스키. 유물론적이죠. 피아제는 사고를 더 우선했어요. 인지 발달이 언어를 끌어간다고 그랬어요. 구체적 조작기는 구체적 경험, 구체적 사물에 한해서 사고하죠. 근데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감각운동기는 사고가 안 나타나죠, 그죠? 감각운동기는 사고가 안 나타나요. 행동을 통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거고요, 그죠? 이 상징도식에서 사고가 시작되죠. 근데 사고가 시작되는데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지. 불완전하다는 건 뭐예요? 1차원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왜 자기중심적이에요? 뇌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1예요. 구체적 조작기가 되면 2. 탈중심화가 나타나지. 타인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가 되면 3 이상. 그러니까 사고가 다양화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구체적 조작기는 하나의 기준에 따라 물론 하나는 아니에요. 2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색깔별로, 모양별로 이렇게 대상을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어 서열화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맞는 거죠. 네. 그다음에 형식적 조작기는 언어 기호를 통해서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고 가설연역적 사고가 가능하죠. 3차원적이니까.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또 에릭슨 나왔네요. 아주 그냥 고전적으로 꼭 나올 것들만 나왔습니다. 자, 에릭슨은 심리 사회적 이론이에요. 그럼 몇 단계냐 그랬죠? 자, 인지적, 사회적 기술을 습득한다. 대인관계 기술이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는 거에 집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네요. 학교에 들어가는 거니까 프로이드로 따지면 몇 단계? 4단계. 잠복기. 성적 욕구가 잠복되고 새로운 욕구들이 출현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에릭슨은 신자, 주근 4단계잖아요. 4단계. 그래서 근면성 대 열등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있네요. 아동이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과제를 제시하면 안 되죠. 아동이 성취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근면성이 바로 성취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회를 제공한다는 건 과제를 제공하는 거니까 이때 이 근면성 대 열등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어떤 덕목이 필요하죠? 외부 과제를 내가 혼자의 힘으로 이행할 수 있는 걸 뭐라고 불렀어요? 어빌리티, 능력이잖아요. 능력이죠. 그럼 이 능력에 대한 신념 이런 것들이 자신감이고요. 그래서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시기다. 자아 개념 형성 시기. 이게 4단계죠. 그럼 자아 개념이 양적으로 형성이 되고 양적인 것이 질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5단계가 되면 뭐가 나타나요? 자아 정체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친구들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부모의 영향력은 감소한다. 4단계가 되겠고요. 자, 근데 만약에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느낄 때는 부정적인 성격, 열등감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도성 대 제의식은 3단계, 친밀성 대 고립감은 6단계, 성인 초기죠? 생산성 대 침체감은 7단계, 성인 중기가 되겠습니다. 자, 간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간에 나왔죠? 간의 교수 이론입니다. 간의 교수 이론은 간에는 이제 어떠한 교수 방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수 효과가 높을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교수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간의 이론을 목표별 수업 이론이라고 불러요. 그럼 예컨대 목표가 다르면 수업 방식도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간에는 목표를 몇 개 제시했을까? 5개. 5개. 그러니까 예컨대 언어 정보를 가르칠 때와 인지 전략을 가르칠 때 교수 방법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부르죠. 학습 조건식 수업 이론이다. 그러면 학습자의 내적 조건, 정보 처리 과정에 맞춰서 교사의 활동이 달라져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불러요? 정보 처리 학습 이론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정보 처리 과정 이런 걸 바탕으로 교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간에는 말 그대로 목표를 강조하면 행동주의잖아요. 근데 정보 처리를 강조하는 건 인지주의잖아요. 그래서 행동주의와 인지주의를 다 포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학습의 성과, 아웃컴이니까 결과죠. 목표예요. 언어 정보. 언어 정보는 학교 학습의 기초 영역. 이게 뭐예요? 명제적 지식이죠. 선언적 지식, 뭐뭐임을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명제적 지식. 그 다음에 학교 학습의 핵심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빠져 있네요. 핵심적인 게 뭐죠? 인지 기능, 지식을 활용하는 거. 인지 기능. 인지 기능은 방법적 지식이죠. 무엇을 할 줄 안다. 그러면 이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을 언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아는 거. 궁극적 영역이 뭐예요? 인지 전략. 간에가 있을 때 메타인지라는 말은 아직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메타인지를 포함한 학습 전략이죠. 궁극적인 목표. 그럼 여기까지가 뭐예요? 인지적 영역의 목표. 정의적 영역은 뭐예요? 태도. 태도는 심리적 경향성이죠. 좋아한다, 싫어한다, 태도예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태도는 태도를 나타내는 행위 동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select, 선택한다. 선택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회를 갈까, 미술 전시회를 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거죠. 그게 태도. 그 다음에 운동 기능은 지적 기능하고 똑같아요. 인지 기능하고. 그런데 다른 점은 방법적 지식인데 다른 점은 뭐예요? 운동 기능은 몸을 쓰는 거. 그 다음에 인지 기능은 뭐를 쓰는 거? 머리. 다른 말로 하면 상징을 활용하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를 풀 줄 안다. 이거는 지적 기능이죠. 방법적 지식이죠. 그 다음에 타이어를 바꿔 낄 줄 안다. 이거는 운동 기능이죠. 이거죠. 그럼 목표가 다르면 이제 그 목표를 하위 목표로 분석하는 과제 분석도 다른 거죠. 자, 언어 정보는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 임의적인 사실이니까, 임의적인 팩트니까 어떻게 분석해야 돼? 비슷한 것끼리 묶는 거잖아. 그런 걸 무슨 분석? 군집 분석. 나라 이름끼리, 그 다음에 꽃 이름끼리, 이게 군집 분석. 그 다음에 지적 기능. 지적 기능은 무엇을 할 줄 안다. 1차 함수를 풀 줄 안다. 2차 함수를 풀 줄 안다. 3차 함수를 풀 줄 안다. 그럼 무슨 분석? 수준이 다르잖아. 위계 분석. 위계 분석. 자, 그 다음에 인지 전략은 이거는 창의력이니까 분석 대상이 아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태도는 지금까지 태도는 선택하는 거니까 모든 걸 다 통합해서 분석하는 거지. 그래서 종합 분석. 그 다음에 운동 기능도 그 기능이니까 위계 분석인데 사실 운동 기능은 위계는 없는 거잖아요. 순서만 있는 거지. 그래서 단계 분석이라고 하지. 예를 들어서 1단계 뭐 한다, 2단계 뭐 한다, 3단계 뭐 한다 이렇게. 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간해의 목표를 바탕으로 수업 이론을 전개한 사람이 누구였지? 메릴. 근데 간해는 행동 목표만 제시했고 메릴은 거기다 무슨 목표를 추가했다? 내용 목표를 추가했다. 그래서 구인 전시 이론. 그죠? 그래서 이 간해의 세 가지만 언어 정보, 인지 전략, 그리고 인지 기능만 언어 정보를 어떤 행위 동사로 표현했지? 그럼 이해가 훨씬 더 쉽지. 개념을 여러분이. 언어 정보는 remember, 기억한다. 그러니까 학습한 걸 기억하는 능력이죠. 예, 그 다음에 지적 기능은 뭐예요? 배운 지식을 use, 활용한다. 이거지. 활용한다. 그 다음에 인지 전략은 뭐예요? 새로운 교수 방법을, 새로운 학습 방법을 어떻게 한다? find, 발견한다. 창조한다. 이런 의미죠. 예. 거기다가 사실, 개념, 절차, 원리, 사기절 원리, 내용, 목표 네 가지를 접목시켜서 12개의 매트릭스 행렬표로 제시했죠. 그런데 사실은 기억만 있으니까 10개다.
그지? 그리고 10개에 맞는 수업 방법을 디스플레이,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미시적 접근을 하는 건 누구? 메릴. 자, 그 다음에 학습 조건식 수업인데 학습 조건, 내적 조건. 학습자의 내적 조건에 맞게끔 외적 조건은 교사의 수업 사태예요. 교수 사태 9단계. 교수 사태가 교수 활동이야. 몇 단계? 9단계. 틀린 거지, 그지? 그럼 내적 조건은 수업에 영향을 주는 내적 조건은 뭐가 있어요? 선행학습. 여러분 선행학습 정도.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 자아 개념. 이거 되게 중요해요.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갖고 있느냐,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갖고 있느냐. 시험 볼 땐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주의 집중. 주의 집중하지 않으면 장기 기억에 저장이 안 되죠. 주의 집중. 또 정의적으로 뭐가 필요 있어요, 여러분? 동기. 이게 학습자의 내적 조건, 동기. 자, 그리고 교사의 교수 활동 9단계. 이거는 정보 처리 과정에 맞춰서 크게 도입, 전개, 정리잖아요. 어떻게 열어요? 3, 4, 2. 3, 4, 2. 1단계는 뭐예요? 1단계가. 응? 응? 주의 집중.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호명한다. 주의 집중을 유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학습 목표 제시죠. 그럼 여러분은 기대를 형성하는 거죠. 자, 오늘 다항식의 덧셈을 배웁니다. 학습 목표 제시.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부터 끄집어서 작동 기억을 통해서 인출하도록 하는 거죠. 선행학습의 재생을 자극한다. 이거지. 왜냐하면 이 간해의 수업은 수학이나 과학처럼 이렇게 위계적인 교과에 잘 접목이 돼요. 그래서 선행학습이 필요해요. 재생을 자극한다. 그래서 간해가 어렵게 나오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되게 포괄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미시적으로 나오면 쉽게 가면 뭐가 나오냐면 목표 5가지가 나오죠. 뭐 이거. 쉽게 가면 이게 나오는 거고, 조금 어렵게 가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더 어려우면 뭐가 나오지? 이거는 교사 활동이고, 이거에 대응하는 뭐가 있지? 학습자의 정보 처리 과정. 이걸 연계시키면 진짜 어려운 거고, 왜냐하면 정보 처리 과정을 여러분이 다 알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시 학습으로 들어가요. 네 번째. 자, 그러면은 여기 목표를 제시했고, 그 다음에 라이겔수가 제시한 이번 수업의 중요한 내용들, 즉 정수를 제시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했지? 자극 자료를 제시한다. 그럼 오스벨의 선행조직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자극 자료를 제시하죠.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시간이 가장 많이 필요한 거, 이제 상세한 설명이죠. 학습 안내. 그럼 학습 안내를 하면, 자, 이러한 새로운 자료에 상세한 설명이 가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자, 이렇게 선행학습, 재생 자극한다. 즉 장기 기억에 있는 지식과 교사가 지금 제시하는 새로운 학습 내용을 접목시키는 거지. 그게 뭐야? 유의미한 부호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유의미한 부호화가 일어나서 3단계에 있는 장기 기억 속에 있는 지식과 지금 5단계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통합교수라고 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뭐를 해야 돼? 연습 문제를 푸는 거죠. 수행을 유도한다. 그럼 연습 문제 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죠? 장기 기억 속에 있는 지식을 인출해서 반응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7번째는 뭐예요? 선생님이 피드백을 주는 거지. 그래서 잘한 거 칭찬하고 잘못한 거 수정해주고 그럼 여러분 강화를 받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단계. 8단계는 뭐예요, 그러면? 8단계는. 그렇죠. 수행, 그러니까 형성평가죠.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목표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뭐 쪽지 시험, 구두문답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쪽지 시험, 구두문답이니까 교사가 질문하는 거가 하나의 단서가 되겠죠. 단서에 의해서 장기 기억으로부터 인출해서 반응하는 거지. 그 다음 마지막 9단계. 9단계는 뭐가 되겠어요? 다음 시간까지 기억해 두세요. 파지. 그리고 숙제 내줍니다. 배운 걸 활용하는 거니까 뭐지? 전이. 이렇게 되는 거지. 항상 전이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그죠? 그럼 여러분은 배운 지식을 어떻게 한다? 일반화시킨다. 이런 거지. 이 프로세스는 딱 정해져 있고 이게 수업 지도 순서예요. 그리고 딕과 캐리의 수업 전략 설정하는 단계도 간의 이론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해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아마 지방직은 뭐 간해 아니면 이 구성주의가 나올 수 있어요. 구성주의가 한동안 뜸했으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과 캐리. 요거. 모든 수업은 학습 목표로부터 제시된다. 학습 목표로부터 제시된다.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1단계가 뭐였죠, 여러분? 주의 집중. 학습 목표 제시는 2단계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뒷과 캐리 이 체제 설계 모형, 심화 설계죠.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지난번에 뒷과 캐리는 되게 쉽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번엔 심화돼서 나온 거죠. 그죠? 심화, 일반 모형 에디 모형과 연결시켜야죠. 일단 뭐가 생략되어 있다? I가 생략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전 수업 설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총 10단계인데 333이라고 그랬지. 333 하나 이렇게. 333 하나. 그러면 1단계는 뭐냐면 요구 분석을 해야죠. 그래서 요구 분석을 통해서 교과 목표를 도출하고 그리고 두 번째 교과 목표를 상세화하는 걸 과제 분석이라고 불렀죠. 목표를 세분화하는 거예요. 위계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학습자 특성을 파악한다. 학습자 분석이에요. 그리고 필요하면 환경 분석한다. 제약 조건을 분석한다. 원래 이거는 각각 나눠지는 건데 합쳐서 3단계로 제시했어요. 그 다음에 4단계는 뭐죠? 그럼 과제 분석을 통해서 예컨대 자, 요거는 다항식의 사칙 연산을 할 줄 안다. 이게 일반 목표예요. 그러면 과제 분석은 4차시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죠. 다항식의 덧셈을 할 줄 안다. 뺄셈을 할 줄 안다. 곱셈을 할 줄 안다. 나눗셈을 할 줄 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과제를 가지고 4시간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첫 시간 네 번째 수행 목표를 진술한다. 그러니까 오늘은 다항식의 덧셈을 할 줄 안다. 누구 진술 방식이지? 메이거 진술 방식. 조건, 수락 기준, 도착점 행동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째 뭐를 해요? 목표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절대평가 문항을 만든다. 절대평가 문항을 만든다. 준거 검사 문항을 개발한다. 그래서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근데 6번째는 뭐예요? 수업 전략을 선정한다. 이게 간의 교사태 9단계를 그대로 근데 여기서는 개발로 나왔지. 응? 간의 교사태 9단계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4단계나 5단계로 축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만들어진 자료가 있잖아요. 이때 선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이죠. 개발로 가면 7번째가 뭐예요? 수업 자료를 개발한다.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건 새로운 자료를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8번째는 뭐예요? 그럼 자료의 완성도를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형성평가를 하는 거. 형성평가는 반복해요. 설계하고 실시하는 거죠. 그럼 형성평가는 이 8단계하고 9단계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자료를 만들고 학생들 중에 3명 내지 5명 뽑아서 자료를 제시해주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게 무슨 평가? 1대1 평가. 그죠? 자, 그리고 수정하고, 그리고 또 자료를 수정하고 또 평가를 하고 이럴 때 그 다음에 무슨 평가? 소집단 평가. 그리고 또 수정하고, 그리고 대집단 평가. 이런 걸 통해서 완성도를 높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평가는 무슨 평가? 총괄평가. 10단계죠. 그럼 총괄평가는 완성된 프로그램이나 자료의 가치나 효과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프로그램, 자료를 만든 사람이에요? 외부 전문가가요? 외부 전문가. 예. 자, 그러면 이걸 알면 이제 문제 풀이가 됩니다. 볼게요. 교수 분석. 교수 분석이 어느 거예요? 요거지 뭐. 과제 분석을 교수 분석이라고도 하잖아요. 예, 그다음 2단계에서는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하위 기능들을 분석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상위 기능이잖아요. 전체 교과 목표잖아요. 다항식의 사칙 연산을 할 줄 안다. 이걸 4가지로 분류하는 거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평가 도구 개발 5단계죠. 절대평가예요. 예, 측정하고 있는 것과 목표, 성취 행동을 일치시켜야 한다. 그죠? 목표 중심 평가. 교수 전략 개발. 교수 전략 개발은 이거죠. 6단계. 그런데 여기 새로운 자료의 개발. 이건 몇 단계예요? 7단계지.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지. 네. 예, 목표별 학습 유형, 기존의 관련 자료 이용 가능성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쉬운 것 같으면 되게 어려웠던 문제예요. 근데 물론 이걸 10단계를 주르륵 외우고 있었으면 이 답은 이런 거 몰라도 답은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형성평가 설계 실행, 이게 형성평가가 8단계잖아요. 이거 보세요. 교수 프로그램의 초안이 완성되고 개선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번 해요? 여러 번 하는 거야. 1대1 평가, 그 다음에 소집단 평가, 현장 평가 이런 거죠. 만약에 이게 총괄 평가가 되려면 완성된 교수 프로그램이나 자료의 가치를 판단한다. 이렇게 해야지. 네, 그래서 3번 이것도 뭐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닌가? 그 다음에 어떻게 넘겨야지? 이렇게. 자, 문제 11번 가볼게요. 자, 이게 골 때리는 문제였죠? 뭐 이제 시사적인 것도 관심을 가져야 돼. 자,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생 상담 지원 시설이다. 단위 학교에서 선도치유가 어려워 의뢰한 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 상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 인력, 전문 상담사, 사회복지사, 임상, 심리 전문가 등이 상주한다. 지역사회 내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문제 해결을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도교육청, 그 다음에 시군구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거죠. 우리가 평생학습 기구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이런데 시군구에 설치되는 걸 뭐라고 불렀지? 센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위 프로젝트예요. 위 프로젝트. 학생들의 그러한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해서 세이프 존,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거예요. 심리 정서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위라는 말은 우리 에듀케이션, 우리 교육, 그리고 이모션 이렇게 정서적인 그러한 마음 치료를 그리고 성장과 이걸 지원해주는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는 어디에 설치해야 돼요? 가장 현장, 학교에 설치되는 거죠. 학교에 설치되는 게 뭐예요? 상담실. 그러면 여러분 연식이 오래된 분들이야. 상담실 하면 학교에 설치되는 게 상담실, 그게 위클래스. 이게 상담실. 이게 1차 안전망. 그런데 얘는 그냥 위기가 심각해. 그러니까 전문적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상담에서 무슨 활동이라고 부르지? 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거? 코오디네이션, 조정이라고 하지. 그래서 2차 안전망이 위센터. 이게 답은 위센터예요. 위센터는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설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역사회에 설치하는 또 위센터가 있어요. 그런 건 어떤 경우일까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거. 그래서 이제 이제 위센터 말고 이제 가정형 위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민간이 소유한 뭐 아파트나 그다음에 단독주택 이런 걸 이제 교육청이 사서 거기다가 가정용 위센터로 개조한 거예요. 예, 가정용 위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문적인 뭐 정신과 상담 이런 걸 위한 병원용 위센터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2차 안전망. 그다음에 3차 안전망은 뭘까? 3차 안전망은 뭐겠어요? 위클래스, 위센터, 그다음에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만드는 거지. 그게 뭐야? 위스쿨.
이거예요. 이게 대안학교예요. 대안학교 스쿨.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 심리적 위기 학생들을 이렇게 3차 안전망을 통해서 교육적 개입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윗센터인데 어쨌든 여러분이 센터까지는 갔어. 그래서 1번으로 많이 갔거든.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게 딱 1번이라면 예를 들어서 다른 선택지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답의 매력성을 가져야 되잖아. 그지? 그럴 때 여기 위가 2개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왜 생각을 못 할까? 이 같은 말이 2개 나왔잖아. 이게 2개 다 아니라고? 그럴 리는 없어. 이런 경우는 같은 말이 2번 나오면 이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이게 클래스는 교실이니까 이건 학교에 있는 거일 거다. 그럼 이건 센터구나. 2번으로 갔었어야지. 근데 그런 거 생각 못하고 그냥 이 센터까지는 갔는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다. 이쪽으로 많이 가버린 거지. 근데 유명했던 친구들은 기간제 교사하면 상담실이 위클래스거든? 이거 많이 봤으니까 지나가다가 뭐 하는지 많이 봤으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학교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센터로 그냥 쉽게 갔어요. 그래서 임용을 준비했던 친구들이 아주 유리했던 문제야.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헌법소원 제기해야 돼. 그 다음에 12번 교육행정의 원리. 자, 원리 이거는 잘 나온다고 그랬죠. 자,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되고 정치와 종교로부터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자주성 맞았죠? 자, 그럼 정치와 종교로부터 자주성의 전제가 2가지죠. 하나는 중립성, 또 하나는 뭐예요? 전문성. 그 다음에 효율성은 능률적인 방법으로 최대의 목표를 달성한다. 경제적인 방법으로죠. 최소 투입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거. 맞고요.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거는 기회균등의 원리도 되고요. 원리로 따지면 그래요. 근데 이 지문은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능력과 적성이니까 학습권이죠. 교육기본법 3조에 나오는 거예요. 학습권. 그러니까 원리로 따지면 기회균등이 되겠고요. 안정성은 좋은 정책은 지속성을 떼야 한다. 보수주의적 필요성을 가리켜요.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행정에 반영한다. 민주성이죠. 전문성은 전문적 지식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교육행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성의 전제가 되는 건 2가지죠. 업무의 독자성 또는 특수성. 그래서 교육 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적, 기술적 탁월성, 수월성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자, 오랜만에 메이어하고 레슬리버거 호선 실험이죠. 호선 실험은 1924년부터 32년까지 그 전화기 조립 회사에서 일어났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험이었어요. 근데 원래는 4차례에 걸친 실험인데 1차는 조명 실험이죠. 그 작업장의 조도를 바꾸면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실험이 전개가 되죠. 이때부터 이제 과학적 관리론을 비판하는 새로운 주장들이 나오게 돼요. 어떻게 했냐면 능력별로 팀을 그러니까 분업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좋아하는 직원들끼리 한 팀을 이루겠죠. 좋아하는 직원들끼리. 자, 그러면 무슨 집단이에요, 이게? 비공식 집단 그리고 자생 집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별로 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팀을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생산성이 올라가면 성과급을 줬어요. 성과급은 과학적 관리론이죠. 자, 그러면 생산성이 올라갔어요. 성과급을 줬어요. 그러면 과연 성과급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갔을까? 좋아하는 팀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갔을까?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과급을 안 주고 좋아하는 팀들끼리 일하도록은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생산성이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과급보다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원팀이 됐을 때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과학적 관리론과는 다른 주장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메이어하고 레슬리버거는 3차 실험으로 갑니다. 이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면접,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요인이 뭐냐 했더니 이러한 인간, 심리, 사회적 요인이었어요. 동기, 사기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는 걸 밝혔고요. 마지막 4차 실험은 건반, 배선, 조립, 관찰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몰래 그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관찰을 해봤어요. 관찰을 했더니 쉬는 시간에 끼리끼리 만난다는 거지. 끼리끼리. 자, 그게 무슨 집단이야? 자생 집단. 비공식적 집단이죠. 그 비공식적 집단이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비공식적 집단이 합법화되면 노조가 되는 거죠. 이처럼 동기나 사기와 같은 심리적 요인, 그러니까 비경제적 요인이에요. 그리고 자생 집단이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 교육행정이 민주화죠. 인간화예요. 인간화에 공헌한 게 인간관계로. 자, 14번. 자, 이것도 뭐 엄청 많이 나왔던 거죠. 교육비 분류 방식입니다. 자, 교육비를 분류할 때 보통은 총교육비죠. 총교육비를 어떻게 분류해요? 자, 이거는 교육 목적과의 관련성 또는 지출 형태에 따라서 직접 교육비, 간접 교육비. 직접 교육비는 직접 교육 목적과 관련돼서 지출되는 것. 근데 간접 교육비는 학교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하는 수입. 이걸 뭐라고 불렀지? 기회비용. 유실소득이에요. 유실소득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교육비는 운영 형태, 회계 절차, 공식적인 회계 절차를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공교육비, 사교육비 이렇게 나누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 재원, 교육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일단 기관이 내면 뭐예요? 공부당 교육비. 개인이 내면 뭐예요? 사부담 교육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공부당 교육비는 당연히 회계 절차를 거치니까 공교육비고, 그리고 사부당 교육비는 회계 절차를 거치면 공교육비죠. 뭐 수업료나 입학금 이런 거 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교육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간접교육비도 공부담, 즉 국가가 포기해야 하는 수입이 있죠. 학교로부터 세금을 못 걷잖아요. 이런 거 포기해야 하죠. 또 학교가 포기하는 게 또 공부당 간접교육비죠. 예컨대 감가상각비. 건물이 오래되면 이게 수선비가 들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개인이 포기하는 사부당 간접교육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데 아르바이트 못하니까 학교 다님으로 인해서 그런 비용은 사부당 간접교육비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공교육비를 찾는 거니까 회계 절차를 거치는 거, 사립학교, 법인의 교육활동비, 기관교육비니까 공부담이면서 공교육비죠. 수업료도 사부담이면서 공교육비죠. 교재대, 부교재는 사부담, 사교육비죠. 그리고 교통비도 사부담, 사교육비가 되겠죠. 자, 평생교육법상 용어 제2조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많이 다뤘던 건데 뭐 답은 쉬웠어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검정고시 강좌 이런 거죠. 독학사제도 이런 거. 그 다음에 성인문해교육, 기초문해, 생활문해, 시민참여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이것도 빠졌죠.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다. 그러면 이제 평생교육 이 영역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평생교육에서 여기 보면 학력보완교육,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2개, 시민참여교육 3개. 또 뭐가 있어요? 7개가 있잖아요. 뭐가 있죠? 능력 교육, 직업 능력 교육이 있죠. 네, 그리고 직업 능력 향상 교육. 그 다음에 제일 긴 거 새롭게 추가된 거 성인 직업 역량 개발 향상 교육. 성인 진로 교육이라고 하죠. 줄여서 성인 진로 교육이라고 합니다. 성인 직업 역량이 아니라 진로 개발 역량이구나. 되게 길어서 성인 진로 개발 역량 향상 교육. 성인 진로 교육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인문 교양 교육.
그 다음에 문화예술교육. 이렇게 7대 영역입니다. 자, 특히 요거 출제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인 진로개발 역량 향상 교육. 요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문해교육은 기초문해, 문자 해득 능력, 읽고 쓰고 셈하는 거,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요청되는 생활능력, 생활문해로 이루어졌다. 평생교육 사업. 계획하고, 계획이 더 상위 개념이에요. 계획을 구성하는 게 사업이죠. 사업. 자, 요런 것도 어디서 나왔죠, 여러분? 교육행정에서 PERT. 계획, 평가, 검토, 기법. 할 때 계획을 여러 개의 사업으로 나누고 사업을 구성하는 활동. 이 활동과 활동과의 관련성을 플로우 차트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는 경영기법이죠. 자, 이러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평생교육 이용권, 이게 바우처 제도죠. 자, 금액이 적혀 있는 그러한 증표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평생교육을 이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평생교육 복지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좀 어려웠죠. 근데 우리가 법을 다뤘는데, 틀렸으면 너무 억울한데. 자, 초중등교육법이에요. 그러니까 초중등교육법은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그죠? 이러한 학교교육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아닌 것 그랬어요.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당연히 초중등교육법에 적용을 받고 있죠. 31조, 32조예요. 교원의 자격 및 교직원의 임무, 특히 교직원의 임무 20조. 교장은 학교를 학교 업무를 총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교원의 자격은 21조. 그리고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이거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이것도 고교학점제 지원. 무상교육은 10조 2. 그리고 고교학점제 48조 2. 이거 기억나셨으면 우리가 법 다룰 때 했었잖아요. 일로 안 갔을 텐데 이렇게 의외로 3번으로 간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4번 보면 유치원이잖아요. 유치원은 어디서 규정하는 거예요? 유아교육법이잖아요. 4번이 답입니다. 유아교육법 구조입니다. 자, 교원의 인사이동, 이것도 많이 다뤘던 거죠. 교원의 인사이동입니다. 자, 인사이동은 이제 틀린 거예요. 승진은 위로, 그러니까 수직적 이동, 상승 이동이죠. 직위 상승, 직위도 올라가면 보수도 올라가죠. 보수만 올라가는 건 승급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상승 이동이에요. 그럼 하강 이동은 뭐가 있어요? 강임. 그리고 강등도 있죠, 그죠? 근데 강등은 징계예요, 징계. 법률상 제재 조치고요. 자율적으로 내가 교장 나 부담스러워 교감하겠다 하면 강임. 이렇게. 그 다음에 전직과 전보는 수평적 이동이죠. 전직은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는 거니까 어떤 경우죠? 교원이 교육 전문직이 되는 거죠. 교육 전문직은 누가 있어요? 장학사, 교육연구사 이렇게. 또 전문직도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는 시험을 달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장학사가 연구사 되고 연구사가 장학사 되는 것도 전직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양성체계가 다르면 교원 중에서도 전직이죠. 어떻게? 유치원 선생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가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는 거. 이것도 전직이죠. 교대, 사대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전보는 이거는 근무지를 달리하는 거죠. A중학교에서 B고등학교로 갔다. A초등학교에서 B초등학교로 갔다. 그 다음에 장학사가 A교육지원청에서 B교육지원청으로 갔다. 이런 겁니다. 근데 전직은 그럼 너무 쉽죠. 수평적 이동이지. 전보도 수평적 이동이고 수직적 이동은 승진, 승급, 강등, 강임 이런 거죠. 자, 18번 교육사회학. 자, 18번은 인간자본론입니다. 기능이론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자, 대표적인 학자는
슐츠하고 베커예요. 인간 자본론에 대한 관점 그랬습니다. 그럼 인간 자본이 바로 생산성이죠. 이게 파워, 능력, 학력입니다. 그러면 학력에 투자를 하면 실력이 늘어나서 높은 사회적 지위, 높은 소득,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학교 교육은 개인에겐 고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에도 높은 경제적인 발전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교육 투자 효율화 이론이라고 하죠. 학교 교육은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체제를 유지시키는 도구적 수단이다. 요거는 볼스와 진티스 경제적 재생산 이론. 그래서 다른 선지들을 아는 게 중요해요. 뭐 똑같이는 안 나올 거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은 은연중에가 포인트.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층의 문화를 강조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배층의 문화를 아비투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은연중이 싹 빠지면 브루디에즈. 문화 재생산 이론. 근데 여기 은연중에니까 공식적 교육 과정이에요? 잠재적 교육 과정이에요? 잠재적 교육 과정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F야, F.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 공식적 교육 과정에 지배계급의 아비투스를 담았다 하면은 브루디에죠. 그런데 이 은연중에 잠재적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야 영어를 잘해야 한다 막 선생님들이 강조하고 교장 선생님도 조회 시간에 영어 말하기 대회가 있는데 열심히 준비하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이지. 학교 교육에서 자 요게 7급에 나왔던 거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불평등 사회 구조를 비판하는 능동적 존재다. 이건 뭐예요? 탈재생산 이론이죠. 윌리스의 저항 이론. 자, 그러면 저항한다는 거는 학교 교육이 정말로 잘 운영되고 있다, 아니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 후자로 인식하는 거죠. 그걸 뭐라 불러? 선생님이 너희들 열심히 공부하면 너희들도 대기업 갈 수 있어. 근데 저 거짓말이야. 그걸 뭐라 불렀지? 간파. 간파예요, 간파. 근데 이 간파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같이 하는 애들끼리 그럼 학교에 순응해요, 학교에 저항해요. 저항하죠? 그래서 교실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그다음에 친구들끼리 장난치고 공부하는 애들 막 괴롭히고 그들만의 공유하는 문화를 형성하죠? 그 문화를 뭐라고 한다? 반학교 문화. 이게 탈재생산 이론. 네. 자, 18번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가볼게요. 평생교육 제도,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거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또는 그 수준의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습자에게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서 학습할 수 있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대학 학위를 갖게 하는 거죠. 그죠? 대학 학위. 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이제 학습 경험, 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요. 학교 밖, 예를 들면 학교 밖이니까 뭐 평생교육 기관 이런 데에서 교육받을서 인정받는 거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니까 학점 은행제지. 그래서 일정 기준이 전문학사 80, 학사학위 140학점. 자,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평생교육법 24조에 나오는 거고요. 평생학습 계좌제, 이것도 학력 인증 방안이죠. 평생교육법 23조예요. 그래서 성인용 학습 기록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학학위제는 자, 독학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4단계 시험을 거치는 거죠. 4단계 시험이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1단계는 교양 기초, 교양 과목이죠. 교양 과목 인정시험. 그 다음에 2단계가 전공 기초 인정시험. 그 다음에 3단계가 전공 심화. 3단계가 3학년 과정이죠. 그리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4단계죠. 학위 종합 취득시험. 이게 가로넣기로 나온 적 있죠. 이렇게 4단계 시험을 거쳐서
학위 취득이 가능한 건 독학학위제. 자, 마지막 20번. 자, 드디어 통계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어렵게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측정값이 나왔죠. 그죠? 명령 척도가 나왔는데, 자, 이번에는 표준 점수가 나왔어요. 표준 점수. 표준 점수는 상대평가죠. 상대평가 결과, 즉 점수를 표시하는 방식이에요. 결과는 점수예요. 일단 서열 척도가 있죠. 서열 척도에 해당되는 게 석차 점수와 백분위 점수. 백분위 점수. 요건 서열 척도. 그러니까 산술적 계산을 할 수 없어요. 보다 잘했다, 보다 못했다. 상대적 비교만 가능하죠. 요건 상대적 위치 비교예요. 1등이 2등보다 잘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 수가 다를 때 전체 학생을 100으로 놓고 상대적 석차를 표시한 게 백분위 점수. 그런데 집단의 성격을 바탕으로 한 상대적 능력 비교는 안 돼요. 능력 비교. 예를 들어서 이 석차 점수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석차와 특목고등학교의 석차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학교의 특성을,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해서 상대적 비교가 가능한 게 바로 표준 점수죠. 그러면 학생들의 집단을 나타내는 게 바로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자, 이거는 사실은 동간 척도인데 비율 척도적 기능으로 봐요. 그래서 가감승제가 모두 가능해요. 그래서 상대적 위치 비교도 비교하고 능력 비교도 가능하다 이것이. 가감승제가 가능하다. 표준 점수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G, T, C. G점수는 편차 점수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고요. T는 뭐예요? G점수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라 소수점하고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T점수는 평균을 50으로 놓고 T 50 이렇게 했죠. C는 어떻게 했어요? 52 이렇게. 근데 이 C점수는 내신 성적이에요. 등급이라고 그랬죠. 구간이라고 그랬죠. 0.5 구간. 그래서 G점수를 9개 구간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표준 점수를 9개 구간으로 나눴다. 표준 점수, 스탠다드 스코어를 9개 구간, 9 스케일. 그래서 스테나인 점수라고도 한다. 스테나인 점수. 이거죠. 다 나왔잖아요.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니까 편차가 x-m, 표준 편차로 나눈 거니까 G점수. 50 T점수. 그 다음에 52 C점수. 자, 그럼 뭐 G점수, T점수. 그럼 스테나인 점수. 이게 C점수죠. 자, 그 다음에 중거점수는 뭐예요? 이건 원점수예요. 목표점수. 절대평가에서 강조하는 거. 중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상대평가로 1등 했다 하더라도 한 과목이 과락 나오면 불합격이잖아요. 그게 중거죠. 4분 편차는 이거는 변산도를 나타내는 건데 중앙치로부터의 변산을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NC 점수가 나왔죠. NC 점수. NC 점수는 NC가 뭐냐면 노멀 커브, 정상분포. 그리고 E가 이퀴밸런트. 그래서 이건 동간 척도예요. 동간 점수. 정상분포 동간 점수로 C 점수하고 비슷해요.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20.16으로 환산한 점수. 이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 활용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GTC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직을 한번 풀어보았고요. 여기에 나왔던 답이 안 됐던 선지들 그런 것들 잘 여러분 복습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직 대비에 하나의 방향을 찾는 그런 작업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직 대비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